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정권 교체 이후 국정 기조는 확 바뀌었죠. 외교는 미국, 일본과 가까워졌고 부동산 규제 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노조 문제까지 경제사회 기조도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차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속도를 내겠다고 오늘 다짐했습니다. 정권 2년 차 민심의 시작 살펴볼까요? 조아라 기자입니다. 1년 전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40여 명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고 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고 비유하면서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고. 어제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으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틀째 내각 분위기를 다잡은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체감을 강조하는 건 지난 1년간 요동친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취임 1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1주년 때와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꼽힌 분야는 외교와 노동 순이었습니다. 반면 교육과 인사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0%대에서 시작한 대통령 지지율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따른 박순애 부총리 사퇴 등 거듭된 인사 실패와 당내 갈등으로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비속어 논란까지 겹치며 지지부진하던 지지율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반등 모멘텀을 얻었지만 주 69시간 논란과 한일 관계 이슈 이후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각 공조의 틀을 세우고 하반기 경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 용산 시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참모와 어우러져 일하고 언론과도 소통하겠다는 구상이었죠. 잘 되고 있을까요? 조영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실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이를테면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런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앞서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출입 기자들과 깜짝 분식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소통 차원이라고 했지만 언론과의 소통은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약속했던 출근길 문답도 61회 만에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전 정권의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이런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주요 순방에 앞서서는 국내 언론이 아닌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모진과의 소통은 용산 이전으로 좋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 집무실과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 청사는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진이 지근거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을 모두 경험해본 참모들은 유선 방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던 청와대 때와 달리 지금은 행정관급 직원들도 대통령과 대면에 보고하는 업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용산시대의 소통은 절반만 지켜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 1년 가장 달라진 건 본인도 외교라고 밝혔죠. 오늘 한일이 동시에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출범시켰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라면 쉽진 않았겠죠. 윤석열 정부의 1년 외교, 유승진 기자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우리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주요국 정상 누구일까요?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지난 1년 사이 6번이나 만났습니다. 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와 5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단 한 번 만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1년 아베 일본 총리를 5번 만났지만 주로 다자회의 간 김에 만난 짧은 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순으로 만났는데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정상을 11번 만났지만 북중러 정상 만남은 한 번뿐입니다. 미일 정상 9번, 북중러 정상을 6번 만난 문 전 대통령과 비교해 한미일 중시 성향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미중 간 신냉전 구도 속에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복원을 외교의 1순위로 꼽았습니다. 애매하게 과거처럼 균형 잡다가 미국한테도 2급 동맹으로 전락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원할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연장선상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썼고 셔틀 외교를 복원시켰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응답자 72.2%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발과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도발은 과제입니다. 우리 목표는 분명히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는 거지, 중국이 얘기하듯이 한미일 세 나라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뭉친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가치 외교와 실리 외교 사이에 균형을 찾는 건 앞으로의 과제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전자지갑을 전문가가 추적해 발견했는데요. 약 1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보유 시점이 위믹스 코인이 급등하기 전입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을 가상자산 전문가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전자지갑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당초 보유한 위믹스 코인이 80만 개로 알려졌는데 총 136만 개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가 김 의원 소유라고 분석한 새로운 전자지갑에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1일까지 위믹스 코인이 26차례에 걸쳐 이체됩니다. 전문가는 위믹스 시세가 급등하기 직전인 2021년 10월 이전부터 코인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아직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의 위믹스 첫 거래일인 10월 1일, 시세는 장중 1,2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랐고 이후엔 29,000원까지 20배 가까이 폭등합니다. 국회의원이면 아무리 일을 안 해도 일반인들보다는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위믹스 월렛을 통해서도 그 게임 재화를 통해서 그거를 사전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는 또 2022년 1월 위믹스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다는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투자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업비트 상장 이전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투자를 했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를 9억 1,000여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이틀 전 밝혔죠. 이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 추정 지갑을 들여다보니 그보다 약 1억 원 정도 잔고가 더 있고 한국에서 발행되는 김치 코인을 추가로 보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틀 전 입장문에서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 잔고를 공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약 7억 원, 또 다른 가상자산 지갑 클립에 약 2억 1천만 원 등 여러 종목을 총 9억 1천여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와 함께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보유한 코인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클립 지갑 주소를 입력해봤습니다. 오늘 오후 클립 지갑의 잔액은 3억여 원. 이틀 전 김 의원이 밝힌 잔고보다 약 1억 원이 더 많습니다. 2억 원밖에 없어서 합쳐서 9억 1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클립에 3억 이상 있었는데 공개된 빗썸 7억 계좌와 합치면 두 지갑의 잔고 합은 약 10억 원이 됩니다. 클립 지갑에 보유한 종목은 총 13개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의 기축 통화인 클레이튼 1억 2천여만 원어치를 포함해 클레이스왑, 클레이페이 등 대부분이 김치 코인입니다.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섰다. 이게 좀 떨어진 거거든요. 김 의원이 현재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코인 종목들도 위믹스처럼 게임이나 플랫폼에서 화폐로 쓰인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이틀 전 김 의원이 입장문에서 공개한 클립 지갑에는 보유 종목 3개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모두 매각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공직자들 가상자산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내에서는 도덕성이 위기라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9억 1천만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SNS에 가상화폐 매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진상조사단 조사도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처에 소극적이던 당 지도부가 나선 건 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는 긴급 토론회를 열고 돈봉투 의혹에 이은 코인 논란으로 도덕성 위기에 처했다며 지도부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도덕성 기준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당이 좀 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환골탈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지금은 정풍운동과 천막당사와 같은 결기가 필요한 때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쇄신의총에서는 당 혁신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 그리고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달리에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 또 다른 지갑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추적이 가능한가 보죠? 예, 가상자산 거래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는데요. 은행에서 거래한 내역은 은행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는 사용자들의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가 저장되고 공유됩니다. 누군가
누군가가 조작을 할 수가 없고 투명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김 의원의 전자지갑을 찾아내고 이 주소를 기반으로 거래 내역을 열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래요. 그럼 김남국 의원의 전자지갑 이건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네, 한 코인업계 전문가가 김 의원 입장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코인 지갑 하나를 특정해낸 겁니다. 카카오가 만든 클립이라는 전자지갑인데요. 입장문에 나온 클립 개설일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잔고 형태와 규모가 매우 흡사한 한 개를 추려낸 겁니다. 그리고 이 클립과 거래가 있었던 업비트와 플레이 월렛의 전자지갑을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야, 그럼 그 세 개의 전자지갑을 따라가 보니 위믹스 거액의 이체가 있었던 걸 지금 발견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해당 전문가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 해당 전자지갑들의 위믹스가 흘러간 정황을 봤더니요. 2021년 10월부터 플레이 월렛에 10만 개, 2022년 1월부터 업비트 지갑에 85만 개, 클립에 41만 개가 이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해 처음 제기된 의혹은 위믹스 80여만 개를 보유했다는 건데 더 규모가 커진 겁니다. 지금 이제 시기가 또 주목이 돼요. 원래 알려지기로는 지난해 1, 2월에 위믹스 이체된 것만 나왔는데 그 2021년 얘기가 나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발견된 플레이 월렛에 위믹스가 이체된 시점이 특이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다는데요. 당시 가격은 2,000원 안팎이었는데 11월 22일 28,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전자지갑 세 곳에 이체된 시점을 보면 김 의원이 가격이 폭등하기 전부터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당 전문가는 위믹스에 이렇게 많은 자산을 사전에 집중 투자한 게 가격이 상승할 거란 정보를 미리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로 자산을 옮긴 시점과 관련해서는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 점유율이 80%나 되는데요. 김 의원이 위믹스를 좀 더 쉽게 처분하기 위해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김철준 기자, 이렇게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 민주당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의혹 초기만 해도요.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이 해명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김 의원이 당 지도부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가져온 자료와 설명을 들으니 소명이 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 의원의 해명 태도와 대응 문제 정도로 여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앞서 강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추가 의혹들이 불거지자 결국 당 차원의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한 겁니다. 조사위원도 이미 확정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외부 전문가들까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기류가 바뀐 이후 당내 분위기가 또 심상치가 않다면서요? 네, 결국 당내 반발은 내년 총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여론이 나빠지는 게 좋을 리가 없겠죠. 민주당 차원에서도 본인한테 계좌 내역이나 지갑 내역을 받아서 좀 레드팀처럼 누군가가 좀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국민들한테 소명하고 이런.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번질 경우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은 관련자가 많고 대상을 특정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안은 조사 대상이 한 사람으로 국한된 만큼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요, 김 의원뿐 아니라 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면 뭔가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할 텐데요. 그 차원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국민의힘도 포함시키자는 건데 논란에 국민의힘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관련 게임 업체들이 국회에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많았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강유현 차장, 결국은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의심스러운 건 그 자금 처음 시작이 어디냐, 그리고 내부자 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들인데
뭘 밝혀야 됩니까? 네, 결국 핵심은 빗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빗썸은 일반적인 블록체인상 거래와 달리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모든 거래 내역을 쥐고 있거든요. 김 의원이 현재 빗썸의 가상자산 약 7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전문가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과거엔 더 많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 2월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는데요.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만큼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계속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강유현 차장, 김철중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의 또 하나의 악재이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돈을 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검찰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직접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업가 김모 씨.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강래구 씨가 돈 마련해달라고 한 적 있으세요? 그런데 김 씨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앞서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들 밥 좀 사줘라. 값 좀 지원해줘라. 제가 거절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지원을 하냐.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송영길한테 직접 지원을 하지. 박 전 보좌관과는 아는 사이임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송영길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친분은 없고 압니다. 걔가 누군지 알고 저도 걔가 누군지 알고.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보좌관을 다시 소환해 돈을 받았는지와 어디에 썼는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저의 보좌관 관계에 대해서는 소환을 했다고 아직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에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도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김 씨와 박 전 보좌관의 해명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당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퇴임 1년을 맞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평산마을 방문 직전엔 대구도 방문했고요. 그곳에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 입구에서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너무 잘 오늘 그 대기기이기도 한데 특별히 또 책방 응원하러 책방으로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건 지난 1월 새해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이런 책도 홍보가 좀 되죠. 네. 두툼하게 담고. 네. 뭐 요청을 베개도. 시민용으로. 사저로 옮겨 40여 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한 문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한 차례도 만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곳 평산마을을 찾기 전 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는 나라 팔아먹어도 땡땡당이야. 이런 분들이 여전히 좀 많지는 않으시지만 계신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면, 부모를 팔아먹으면 친구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나 협치와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조금 전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 수위를 최종 정한다는데요. 이에 앞서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아직 징계 결과는 안 나온 겁니까? 네, 아직입니다.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곧 결정됩니다. 당초 두 사람 모두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당 윤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녹취 유출 등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었는데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칠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 최고위원은 주변에 사퇴하지 않겠다,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5.18과 정광훈 목사 관련 발언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당 지도부 분위기는 어떨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김기현 대표는 태영호 의원의 사퇴 소식을 듣고 잘한 선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큰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당을 위해서 또 우리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잘 오래 하시면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내일 두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 개시 이후로 취소해온 최고위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한동안 최고위원 출석이 불가능해지고 태 의원의 빈자리는 30일 안에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누가 귀환을 했을까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방혁신위의 민간위원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기억나시죠? 바로 움직임에 들어가야 돼. 쏠까요 말까요? 자동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한다. 워낙 단호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죠. 네, 과거 북한군의 이런 훈련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관진과 같은 괴뢰 군부 깡패들은 인간 오작품들이다. 김관진 미국 놈의 툭퉁절개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 놈을 향하여 싹! 네, 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귀환을 한 건데 지난 세월 고초도 많이 겪었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중용이 됐던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이죠.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귀환했다는 그 장소 국방혁신위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맞춰서 AI나 사이버 보안 같은 국방 혁신을 주도하는 대통령의 직속 기구인데요. 위원장도 그래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시절 국방개혁을 주도했던 김 전 실장이 국방혁신위 좌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달 중에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만났죠.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 대표가 대구시청에 갔거든요. 시작은 일단 화기애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시장님께서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대구가 정말 새롭게 활기를 띈다는 소문이. 민주당에서는 거래 안 보죠.
그 2015년도 그때는 뭐 싸우다시피 논쟁만 하고 끝났어요. 오늘도 그 시장님이 저한테 그러실 거라는 일부 보도가 있던데요. 일단 겉으로는 잘 웃고 덕담을 하면서 시작을 했네요. 네, 웃고는 있지만 과거 두 사람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었죠. 홍준표 후보님은 저하고 너무 다른 점이 많아서 참 쉬울 것이다. 인생을 너무 막 살았어요. 대통령 될 인생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차베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트럼프에 가까운. 제가 홍준표 전 지사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다고 거기 찍어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산 지석한다고 해서 돌멩이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보고 막말이라는 그 말 못하겠죠. 자기는 쌍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서로 무섭게 공격을 했었네요. 네. 그랬던 홍 시장이 오늘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 대표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좀. 그걸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민주당은 적극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그래 안 하잖아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그냥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한 30년 있었는데. 두 사람이 공감대를 찾은 곳,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대목이었습니다. 정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적과 동지밖에 없죠. 네, 점점 그리 돼가고 있습니다. 양쪽이 당이 다 그래요. 왜 우리는 아닙니다. 에이, 우리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토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두 사람 모두 타협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강조했는데요. 싸우더라도 풀 땐 풀고 대화하는 모습, 정치권이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도 또 본보기가 돼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북한 공작원과 비밀 교신을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서 나온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와 똑같은 지령문이 압수수색 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열렸던 대규모 집회. 일부는 퇴진이 추모라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윤석열을 퇴진하라! 퇴진하라! 윤석열을 인단을 떠나라! 간첩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똑같은 구호가 담긴 북한 지령문이 발견된 사실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전 현직 간부 4명. 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북한 지령문 90건과 암호 해독키를 찾아냈습니다. 암호화된 지령문엔 반정부 시위 개최를 독려하며 시위 구호를 직접 전달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반미나 반일 감정 확산, 특정 정치 세력 반대, 정권 퇴진 운동 등 오로지 정치 투쟁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민노총 조직실장 등 요직을 맡으며 북한 지령에 따라 주요 간부 인선과 인물 포섭을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김정은을 총회장으로, 지하 조직을 지사로 부르며 일반 기업 활동처럼 위장했습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 등을 활용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일반 동영상에 특정 단어가 담긴 댓글을 다는 수법을 썼습니다. 북한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입수와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LNG 저장 탱크 배치도 등을 지시한 사실 등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2년 전 발생한 서울대병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와 직원을 포함해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진료받은 유력 인사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2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나이, 병원 기록 등 민감 정보가 해킹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을 해킹한 정찰 총국 산하 해킹 조직 김숙희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국내외 서버 7대를 장악하고 병원 내부망에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들이 쓴 비밀번호 다치지 말라가 건들지 말라의 북한식 표현인 점도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정재계 인사 다수가 진료를 받은 곳이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또 다른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나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직접적인 목적은 주요 인사의 진료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환자 등에게 제대로 통지하지도 않았다며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주가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씨 일당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소는 전남 신안군의 외딴 섬입니다. 돈 세탁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신안군수와 버젓이 투자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신안 상수치도 리조트 개발 투자 협약 체결 후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가운데 박우량 신안군수가 있고 바로 옆에 이중명 아난티 회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에 체포된 라더견 대표와 프로골퍼 안모 씨를 비롯해 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장모 씨까지 논란의 주가 조작단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종명 회장님이 이제 거기 상수치도란 섬에 거기가 골프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전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지만 투자 주체는 아난티가 아닌 라더견 일당이 갖고 있던 골프 아카데미였습니다. 목포에서 배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신안군 상수치도입니다. 배로 직접 갈 수는 없고 만조대 물에 잠긴 이 다리를 통해 큰 섬인 수치도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보리가 여물고 있는 상수치도는 여의도 3분의 1 크기로 주민 3명만 사는 외진 섬입니다. 주민들은 군청이 먼저 리조트 개발을 얘기하며 땅 팔 생각 있는지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리조트 회사가 몇 개 있으니까 거기 관계자들이 와서 사진을 기시는데 이렇게 조금 할 구상을 밝히면서 이렇게 좀 협조해 줄 수 없냐. 하지만 라더견 일당이 토지 매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업은 보류된 상황. 대신 8개월 뒤 미국과 일본 골프장을 인수했습니다. 주가 조작 작전 본격화로 돈 세탁할 저수지가 급하게 필요해지면서 국내 신규 건설이 아닌 해외 골프장 인수로 눈을 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과거 조폭에 적용돼 왔던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천 미추홀 건축왕 남모 씨 일당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인데요. 남 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최대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등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모 씨. 세입자들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변제 계획 있으실까요? 피해자만 533명, 피해액은 430억 원이 넘습니다. 추가 고소도 이어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 씨 등 일당 51명은 지난 2010년부터 바지 임대인과 중개 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남 씨를 포함해 범행에 적극 가담한 18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주로 폭력 조직에 적용돼 왔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과 박사방 조주빙 일당 등이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받았습니다. 남 씨는 현재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른 만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15년 받는 징역형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한 7년에서 10년 범죄단체가 같이 갔을 때랑은 형량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경찰은 남 씨 일당을 내일 검찰에 넘기는 한편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가상화폐 열풍 속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거액을 뜯어낸 사건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코인 수익을 내라고 강요한 뒤 마치 맡겨놓은 돈을 받아내듯 무려 146억 원을 상담받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강남 한복판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바닥에 앉은 남성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또 다른 남성을 향해 야구방망이도 휘두릅니다. 급기야 우통까지 벗고 흉기로 손을 베기도 합니다. 코인 투자를 맡긴 IT 회사 대표가 도주하자 대신 회사 직원의 지인을 13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 그냥 감정은 그냥 죽겠다, 그냥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밖에 안 해요. 30대 주범 김모 씨와 피해자는 2021년 마스크 제조 유통 사업을 계기로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2억 원 상당을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자 주범은 돌변했습니다. 원금 3,500만 원을 줄 테니 매번 30% 수익을 입금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제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서슬퍼런 협박으로 신고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내에게는 다른 피해자 아버지한테 염산을 뿌린 적이 있다. 너희 아버지도 찾아갈 거다.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의 대표 A씨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회사 직원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146억 원을 상납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탈출하자 조폭을 동원해 추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만 살았습니다. 전화번호도 계속 바꾸고 주거지도 바꾸고. 경찰 브리핑에 참석한 피해자 3명은 2차 가해와 3차 피해가 너무 두렵다며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지독했던 전염병 코로나,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끝이 났습니까? 종식 선언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고 3년 4개월 만이죠. 이로 인해 바뀌는 부분들은 염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지난 2001년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크 때는 하루에 몇천 명인데 적으면 40명대, 많으면 70명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으로 점점 회복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5일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It's therefore with great hope that I declare COVID-19 over as a global health. 우리 정부도 공식적인 엔데믹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직접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경우 현재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병원 입원실을 제외한 동네 병원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무료인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바뀝니다. 공포스럽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또 경제적이거나 건강적으로 더 걱정이 많았을 텐데 일단 종식된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이 크지요.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니까 되게 편해질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격리 고시 개정 등에 2주에서 3주가 걸려 온전한 일상 회복은 이달 말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의 비명 소리가 나오는 골병 라인, 김포 골드라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량의 꼬마 열차에 수많은 사람을 태우는 서울 우이신설선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서울 지하철의 대표적인 골병 라인을 김민환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출근길 승객들이 몰리더니 금세 계단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미 승객이 들어찬 열차에는 겨우 4명만 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타보려는 승객들을 안전요원이 막아 세웁니다. 못 타신 분 뒤로 좀 나와주세요. 우이신설선 정릉역 승강장입니다. 앞서 열차가 10대 지나갔는데 여전히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들이 많습니다. 출근 시간대 2분 53초 간격으로 열차가 오가지만 두량 꼬마 열차로는 넘치는 승객들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가까스로 올라탄 열차 안에는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우이신설선 정릉역의 최고 혼잡도는 지난해 154%, 같은 경전철인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의 147%를 웃돕니다. 또 숨이 턱 막히나거나 김포 올레 라인도 사람들이 좀 많이 붐비면서 압사 위험도 있고 요즘 남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개통된 서울의 첫 번째 경전철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를 잇는 우이신설선. 비슷한 노선의 지하철 4호선보다 역간 거리가 촘촘해 이용 시민이 계속 늘지만 객차를 더 붙일 수도 없습니다. 비슷한 시간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승객들은 열차 연결 통로까지 채웠습니다. 160%를 넘는 혼잡도로 서울 지하철 중 가장 악명이 높습니다.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혼잡했는데도 계속 방치한 느낌도 있고.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에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9호선 증편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빨라야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간호법 국회 통과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주 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에 나서면서 일부 동네 병원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있는 치과 병원 의원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해 휴진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치과병원 출입문에 안내문이 붙습니다. 부분 파업 참여로 내일 하루 종일 휴진하겠다는 겁니다. 환자분들의 일정을 좀 빼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했을 때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에 이어 내일 2차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치과 병의원들도 내일 하루 휴진하며 부분 파업에 동참합니다. 치과의사협회 측은 치과병원 80%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반대로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들도 파업 등 단체 행동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거부권이 내려진다면 저희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고 저희가 파업 운운하기보다는 어떻게 단체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어떤 판단을 내려도 의료 파행이 예상되면서 대통령실의 고비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한인 19일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의협 등이 예고한 17일 총파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10건 이상의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27년 전 성추행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배상해야 하는 돈 66억 원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은우 특파원입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며 법원을 나서는 칼럼니스트 진 캐럴. 1996년 뉴욕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회고록을 내고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The minute he closed that door, I was banged up against the wall. I hit my head really hard. Boom. 뉴욕 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트럼프가 성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진 캐럴에 대해 사기,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She said that I did something to her that never took place.
She's not my type, and that's 100% true. She's not my type.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500만, 우리 돈으로 66억 원을 진 캐럴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가 성적 비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재판 직후 SNS를 통해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달 성인 배우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 기소돼 이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건 이상의 또 다른 성추행 혐의로 고발돼 있어 재판 결과가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봄꽃 축제를 앞둔 울산 국가정원의 모습입니다. 따스한 햇살에 양귀비꽃이 활짝 폈는데요. 하늘까지 맑아 기온이 쑥쑥 오르며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을 텐데요. 서울은 26도, 대전과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3도, 광주 14도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텐데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며 내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충남도 오전 한때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매일 아침 기자들 질문을 받았었죠. 그러다 지난해 11월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관례로 돼 있던 올해 신년 회견을 건너뛰더니 취임 1주년 회견도 생략했습니다. 지난주도 오늘도 기자와 만나며 소통은 하는데요. 덕담하고 인사 나누는 수준입니다.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대통령은 집권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남은 4년 어떤 생각으로 국가를 운영할지겠죠. 취임 100일 때 대통령은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통령님 질문 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